안녕하세요. 저 온라인 파트너스 이창원 대표입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제 그 KKR이라고 하는 미국계 사모펀드에서 되게 오래 근무했는데요. 그때 이제 KKR이 하는 게 그 레버리지 바이아웃이라고 해서 기업을 인수할 때 은행에서 차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 분들하고 좀 시간을 사실 많이 보내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알게 됐어요. 그 은행 분들이 이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도 운영이 잘 되는데, 근데 이제 주가는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이게 결국에는 주주 환원을 좀 높이고, 이제 좀 주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계기가 좀 부족하다. 이런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여기는 대주주도 없고, 은행 분들도 주가를 좀 높여가고 싶어 하는데, 내가 계기만 좀 만들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행동주의 펀드 전략을 하면서 1번 타겟으로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 전략은 굉장히 심플한데요. 이제 저희가 투자하면서 투자한 기업에서 뭔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든다. 주가라는 건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없고, 시장 환경이라는 것도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없거든요.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은행주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뭐냐면 주주 환원율을 좀 높이자는 거고요. 그거를 한 50% 정도까지 높이자는 건데, 지금 이제 원래 한 24% 정도였어요. 저희가 캠페인 시작하기 전에. 근데 지금 2년 동안 저희가 캠페인을 해서 34%까지 올라왔습니다. 평균. 그래서 이게 뭐 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뭐 사실상 거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나. 뭐 그리고 나면은 이제 매각 혹은 엑시스를 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은행마다 좀 다르긴 한데, 지금 저희가 제한 드리는 건 한 50% 정도? 예, 이고요. 근데 뭐 모든 은행이 단기간에 50%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본 여력도 다 다르고. 근데 예를 들면 뭐 좀 주요한 시중은행들, KB, 신한, 하나 정도는 제가 봤을 때 1, 2년 내로는 거의 50% 근접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1차 목표가 달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거는, 물론 제 KKR 있을 때부터 은행분들 뭐 많이 뵙고 인사드리고 했었지만, 되게 똑똑하고 합리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캠페인을 하면서도 은행 경영진 분들 이제 만나보면은 굉장히 주주 친화적이고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똑똑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 대화가 잘 통하고, 본인들도 하여튼 이제 주주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 더 이런 외부의 주주로서 뭔가 얘기하는 거를 건설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봐야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원만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기본적으로는 사실 외부의 계기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주 환원을 늘리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은행이 여러 개가 있고 하다 보니까 누구 한 명이 또 뭐 치고 나가면서 또 이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여러모로 고려할 점이 많기 때문에 그전에는 좀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좀 그런, 특히 전체 은행에 대해서 일부러 한 거거든요. 그 캠페인. 왜냐하면 이게 산업 전체의 문제이고 여러 명이 동시에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제 과거에는 아무래도 내놓고 얘기하기 어려웠던 주제들이 공론화되면서 좀 더 이제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전에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는 가운데서 좀 보수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먼저 환영한다는 말을 좀 하고 싶고요. 일단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됐든 간에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시장에. 그래서 그 내용은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 그 내용에서 뭐가 들어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는, 그 내용은 사실은 이제 기업이 사실 발표하도록 자발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몇 가지 좀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좀 중요하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로에 따르면, 그
상장사들이 매년 그 연중에 공시하는 그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일정 부분을 포함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무도 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볼 사람이 별로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좀 별도의 보고서가 필요하다. 기업 밸류업이라고 하는 거에 별도의 보고서가 좀 필요하고 이거를 그 공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IR 그 홈페이지 IR 섹션에 제일 처음에 띄워놔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주체가 이제 경영진이 아니라 이제 이사회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제 왜냐면은 이제 대주주와 이제 경영진이 있는 가운데서 사실 이사회가 사실 좀 유명무실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이사회가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해서 기업 밸류업을 이사회 차원에서 드라이브 한다 하는 거를 좀 명시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들이 또 투자자들하고의 그런 피드백을 의무적으로 거치게끔 해야 됩니다. 사실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큰 이해 당사자는 일반 주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배주주가 아니라 일반 주주들의 지금 권익이 침해돼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하는 거고 그 내용을 정부가 하나하나 간섭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기업의 주요 주주들과는 뭔가 꼭 이제 피드백을 받도록 회사의 플랜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어떻게 검토해서 반영했는지를 남기게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프로그램을 한번 하게 되면 몇 년은 좀 지속해야 된다. 예, 몇 년은 지속해야 된다. 뭐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이 있고요. 그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2월 5일에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금융이랑 한국거래소에 공개 서한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똑같은 내용인데요. 예, 그런 게 좀 반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달러로 치면 한 2억 8천만 불 정도, 그러니까 3천억을 조금 넘는 정도 지금 AUM 수준인데요. 현재는 한 90% 정도는 하여튼 국내 투자자로 돼 있고요. 지금 해외 투자자들 열심히 유치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국내 투자자를 너무 많이 그 국내 투자자로만 너무 많이 키우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저희가 국내에서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데 이제 국내 투자가 너무 많아 버리면 아무래도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엮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절한 균형이 좀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해외의 그런 좀 그 괜찮은 그런 기관 투자자들, 뭐 연금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대학교 뭐 기금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에서 좀 투자를 유치를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일본의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 투자자들로부터 펀드를 받아서 조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AUM 차원에서는 저희 전략이 어떤 거냐면 한 10개에서 15개 회사에 집중 투자를 하고요. 이거를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서 이제 그 기업의 그 좀 뭔가 거버넌스라든지 뭐 아니면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지분율이 좀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한 5% 정도, 5에서 한 10% 정도 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10개에서 15개 회사 그리고 저희는 중형 회사, 대형 회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뭐 수조 단위로 AUM이 커질 수 있고 커져야지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향후 몇 년 동안 이제 그 열심히 펀드레이징을 해서 그리고 또 수익을 내서 이제 조 단위 이상으로 하여튼 키워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직원 수도 늘어나야 될 건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9명 정도 직원인데 뭐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고요. 근데 그래도 뭐 한 15명, 20명 정도로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제 사실 저한테는 은행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 쉬운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금융을 그 주로 이제 그 저희가 많이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 이제 대중의 입장에서는 좀 아무래도 용어라든지 이런 게 좀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뭐 편하진 않을 수 있는데 사실 그거 조금만 보다 보면은 또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려운 그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용어 중에 보통주 자본 비율, CET1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RWA, 위험 가중 그 자산, 그 다음에 뭐 ROE, 뭐 이런 이야기를 저희 계속 자료에 보면 나오는데 저희가 작년 1월에 처음으로 은행주 캠페인 했을 때는 사실은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물어보고 이런 사람들 많았는데요. 최근에 기사 나오는 거나 사람들이 이야기 나누는 거를 보면은 그런 용어들이 이제 다들 이해를 하시고 논의의 수준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퍼블릭 캠페인을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또 이렇게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 거구나.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이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한 게 그 은행업의 본질은 뭐냐면 그 자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높은 수익률로 운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본금을 보통 운영하는 방법이 대출을 해요. 대출을 해서 이제 레버리지를 걸어서 대출을 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한 10% 정도 내는 게 은행업인데요, 우리나라. 그리고 그 수익의 원천은 예대 마진이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어느 은행이 갑자기 뭐 20%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이제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들이 쉽게 할 수 있는 20% 이상으로 수익률을 운영할 수 있는 자본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이거든요. KB도 PER이 5배 정도고 이제 그 나머지 은행들은 4배, 3배 이렇거든요. 그러면 자사주 매입의 수익률은 PER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KB 같은 경우에 자사주 매입 소각의 수익률 20% 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은행들도 25%, 30% 이상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위험도 작죠. 그래서 그러려면 근데 다만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려면 대출을 줄이고 대출 성장률을 줄이고 거기에 들던 자본을 이제 자사주 매입으로 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용 효율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는 이제 저희 목표가 그 7개 금융지주들이 정책을 발표하도록 하는 거에 중점이었습니다. 그 작년에 당장에 배당을 더 많이 해라, 자사주 매입을 더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은행들이 자기 자본을 충분히 쌓은 다음에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자기 자본을 충분히 쌓고 자본 비율이 13%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자본을 주주한테 줘서 주주 환원율을 50% 최소 달성하자는 게 저희 그 캠페인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 취지에 걸맞는 수준의 정책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작년에 발표한 정책들을 실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작년에 할 때도 올해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와서 너네가 발표한 건 이거였고 실제 이렇게 지켰고 약속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리해서 배포한 것이고요. 은행들에도 강력하게 이거 꼭 지켜라. 안 지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주주총회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지금 저희가 평가하는 바로는 모든 은행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약속한 거는 잘 지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고, 다만 그렇다고 다 된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KB 같은 경우에 저희가 CET1 비율 13% 넘는 거는 다 환원하라 그랬는데 지금 13.6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근데 좀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게 뭐 최근에 뭐 ELS라든지 뭐 부동산 PF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도 이제 좀 여유 있는 자본 비율을 그 보유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전 합리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봤을 때 실제로 그러면은 그런 이유가 없을 때 약속을 지킬 것인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은행들도 이제 13에 이제 다 달았습니다. 뭐 신한 같은 경우에도 13이 됐고, 뭐 하나도 13점 지금 뭐 2 정도인 상태인데, 이제 이런 은행들이 그 내년에 진짜 좀 더 의미 있게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전히 할 일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대부분 특별한 쟁점은 없을 걸로 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JB금융지주에는 저희가 이사를 여러 명 추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검토하고 계실 텐데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제 하여튼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뭐 주총은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사실 그 정책 차원에서는 KB하고 신한의 정책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이제 이들이 발표한 건 뭐냐면 13% CET1을 넘어가면 주주 환원하겠다. 그 남는 자본은. 그리고 자산 성장률은 명목 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 그냥 요거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바람직한 정책이다라고 생각하고 꼭 지켜줬으면 좋겠고, 큰 형님들로서 잘하고 있다.
그럼 작년 대비 올해 제일 나아진 곳은 어디냐? 저는 하나금융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금융은 작년에 사실 저희가 낙제점을 줬었어요. 3분기까지는. 왜냐하면 위험 가중 자산 너무 많이 성장시켰어요. 너무 공격적으로 저희가 고삐 풀린 것처럼 성장한다라는 말도 했었는데 아마 이제 올해는 상당히 통제를 하면서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발표하면서 이제 그 2024년에 대한 대출 성장률을 연 4, 5% 이내, 명목 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라는 말을 추가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만 24년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 그래야 된다. 그리고 작년 4분기에 또 RWA 성장률을 많이 감축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이런 기조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사실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CET1 비율이 좀 아쉽다. 예. 그리고 이제 DGB랑 BNK는 하여튼 RWA 성장률을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근데 그 생각적으로는 저희가 제안하는 방향하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작년보다 올해 좀 더 신경 써서 해야 된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은 RWA 성장률 관련해서 충돌이 있는 곳은 사실 은행 한 군데입니다. JB금융지주. 예, JB금융지주에서는 1년에 7에서 8%를 성장 목표를 두겠다라고 하고 있고, 저희는 명목 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거냐 하면, 아까 처음에 우리 은행이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 환원을 늘려야 된다. 특히 자사주 매입소가 늘려야 된다 했는데, 그 이유는 RWA라는 게 결국 대출이에요. 대출을 하면 우리가 자본이익률이 한 10% 나오고, 자사주 매입소가 그러면 20, 30%가 나오면 어디에다가 많이 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기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RWA를 아예 줄여버리거나 뭐 0% 하지 왜 4% 성장하라고 하냐. 현실적으로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게 단순히 이 금융물리로만 가가지고 다 자사주 매입해버리고 하면 이게 우리나라 금융 경제 시스템이 굉장히 너무 타이트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어느 게 적정선이 지속 가능성을 생각한 거거든요.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에 되냐 했더니 그게 명목 GDP 성장률 수준이다. 왜냐하면 이게 대출이라는 게 그 경제 전체 대출이 GDP보다 더 빨리 계속 성장할 수 없거든요. 그럼 부채 비율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이미 우리나라 부채 비율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오케이. 앞으로는 이거보다는 유지하거나 감소해야지 부채 비율이 더 늘어나면 큰일 납니다. 그 시스템 리스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출을 성장시켜줘야 우리나라 경제가 뭐 적정한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의 경기 활력을 가지고 가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늘리면 과열되고 하는 수준이 저는 명목 GDP 성장률 수준이라고 보고 4% 정도 수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 은행주는 너무 전체적으로 다 극도의 저평가여서 지금 좀 오르긴 했지만 좀 낮았어요. 그 안에서 상대평가하는 건 의미는 저는 크게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PER 기준으로 쭉 보시면 제일 높은 데가 KB예요. 근데 KB가 제일 높은 데는 이유가 있는 게 KB가 보통주 자본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도 하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제일 많거든요. 반대로 우리금융, DGB, BNK가 PBR도 낮고 뭐 PER도 낮은데 뭐 3배 수준이고 그런데 그럼 여기가 저평가냐 라고 하기에는 여기는 ROE도 좀 낮고 그 다음에 자본 비율도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고 사실 어디가 특별히 감안하면 그냥 페어하게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특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투자자의 입장, 회사의 입장과 또 정부의 입장은 또 다른 거거든요. 정부로서는 사실은 이제 거시경제 균형, 그 다음에 사회 안정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의 이제 뭐 건전성 이런 거 살펴봤을 때 상당히 관리가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LTV를 제한 걸고 뭐 DSR, DTI 이런 거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을 놓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 당국이 당연히 그런 거 규제해야 된다. 자본 비율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건전성 부분을 그리고 잘 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은행으로서는 또 이제 은행은 또 사기업이니까요. 사기업이고 하니까 은행은 또 당연히 그 법을 지키고 이제 어쨌든 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반대로 또 주주에 대한 책임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게 주주의 돈을 받아서 운영하니까 그 이제 사회적인 법과 규제 책임 하에서 하되 이제 주주의 이익도 어쨌든 최소한 좀 지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 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서원을 그 만들면서도 좀 신경 썼던 부분이 새롭게 추가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다행스럽게도 감독원에서도 또 모범 그 관행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도 배포하고 저희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공개 서한을 만들었고요. 그 핵심 요지는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사의 숫자. 예, 그 이사의 숫자가 한 13명 정도인 경우가 많은데 해외에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규모가 크잖아요. 그 소위원회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의 사회이사 숫자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사 숫자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일단 저 공감을 하고요.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양성. 이 다양성이라는 게 의외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은행에서는 이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이게 중요한데 동질성을 갖는 그룹들로만 다 해놓으면은 이게 서로 너무 친해지고 하다 보면 이게 리스크,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하기 힘들고 리스크에 눈을 감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횡령이라든지 작년에 뭐 여러 가지 뭐 판매 관련해서 뭐 불안전 판매라든지 뭐 이슈가 많았잖아요. 펀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여성 이사, 그다음에 글로벌 이사, 외국인도 좋고 아니면 외국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좀 더 우리가 서로 뭐 한 다리 건너 아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기업 경험이 되게 많은 회사, 사람. 그러니까 외국의 은행 저희가 뭐 시티은행이나 뭐 이런 그 외국 은행 사례들 좀 보여줬는데 다 무슨 금융사 사장 출신 이런 사람들이 다 이사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회사의 직원들도 임원들도 함부로 막 말 못하겠죠. 왜냐면 다 빠꼼하게 아시는 분들이 이사회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교수님들 뭐 훌륭한 교수님도 많긴 하지만 너무 이제 교수가 많고 아니면 변호사, 회계사, 전직 관료 이런 사람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성, 글로벌, 그다음에 그 기업의 사장 출신이라든지 정말 기업 경험이 있는 사람, 네, 전문성 갖춘 사람, 그다음에 자본시장의 투자자들하고 이야기가 좀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좀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아마 저희가 JB금융에 추천한 이사들의 면면을 보면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주려고 하는지를 저희가 아마 시장에서도 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사 숫자는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한 예. 13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해외 뭐, 같은 경우랑 뭐 국내랑 예. 은행 사이즈가 다를 수 있고 뭐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뭐 꼭 13명이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막 7명 이런 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좀 웬만한 중견기업도 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많아야 된다 생각하고 왜냐하면은 은행이라는 게 좀 복잡하면서 약간 세부위원회도 좀 많이 있어야 되고 기업 사이즈도 크고 하다 보니까 저는 뭐 지금보다 좀 늘어야 된다. 꼭 13명 아니어도 하여튼 10명 이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행동주의 계속 하고 계신데 예. 그 수익률도 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고 계신데 요즘 최근에 좀 주가도 오르기도 했고 뭐 네네. 전체적 수익률 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JB금융에 투자하는 그 온라인 파트너스 Z 일반 사모 투자 신탁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난주 그 금요일 기준으로 누적으로 96.7% 정도 수준이고요. 우리금융에 투자하는 그 온라인 파트너스 윈드 일반 사모 투자 신탁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누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배당 다 포함입니다. 누적 기준으로 한 61% 정도 네, 수준이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저희는 당장에 이게 뭐 지금 당장 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근데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이제 전략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제트 윈드 이런 거 펀드 이름은 뭘로 지으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프로젝트명을 이제 짓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거나 이런 건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일단은 저희는 근데 그 펀드 사이즈 대비 은행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뭐 꼭 배제할 수는 없지만 또 새롭게 또 회사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은 이미 좀 저희가 어느 반 정도는 왔다라고 보거든요. 그 주주 환원율도 10% 이상 증가시켰고 10% 10%포인트 주가도 좀 오른 상태고 하기 때문에
뭐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또 다른 회사들에도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예, 너무 또 한 섹터에 많이 몰려 있으면은 꼭 그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서. 뭐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좀 이해하기 쉬운 산업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뭐 은행이나 그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이런 건 들어가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소비재 뭐 아니면 헬스케어 중에서도 좀 약간 이해하기 쉬운 헬스케어 혹은 뭐 뭐 유틸리티 뭐 인프라 그다음에 뭐 금융의 또 다른 섹터들 뭐 아니면 뭐 하여튼 그 외에 그 서비스 회사 뭐 이런 조금 아무래도 너무 막 경기를 많이 타고 외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산업들이 아닌 다음에는 좀 전체적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금융의 다른 섹터는 뭐 증권, 보험 이런 쪽을 보시나요? 뭐 증권, 보험 뭐 이런 것들도 뭐 포함될 수 있겠죠. 예. 저희는 여기서 단 한 가지 기준만 제시하는데요. 그게 뭐냐? 자사주 매입 소각 대비 주주 가치 차원에서 M&A가 더 유리하다라고 계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때, 그 경우에만 M&A를 진행해야 된다. 근데 이게 상당히 높은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자사주가 PER 3배, 4배, 5배 거래되는데 그 예상 수익률이 20%에 30%라고 그랬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ROE 뭐 한 10%짜리 이런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PER 10배 이상으로 주고 살 텐데 이게 아무리 시너지를 감안해도 이게 자사주 매입보다 좋기는 되게 쉽지 않다. 이제 그러면 뭐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 밸류에이션 올라오든가 그 자사의 밸류에이션 올라오든가 인수를 더 싸게 해야 되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은행들이 그 단기 순위 규모의 경쟁을 하는 은행들은 그건 잘못됐다. 저희는 PER로 경쟁해야 되고 그 주가 수익 총주주 수익률로 경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단순히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M&A를 진행하려는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저희는 반대를 할 생각입니다. 예. 단기 순이익 경쟁, 외형 경쟁은 크게 의미가 없다. 외형 경쟁은 이제 크게 없고 이제 질적 경쟁을 해야지. 언제 지금 시절이 어느 때인데 우리가 단순히 누구 좋자고 그거를 이익에 우리는 뭐 5조 5천억이니 우리 5조니 해서 내가 더 크니 이 경쟁할 때는 지났다고 봅니다. 예. DGB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느끼기에도 이제 시중은행 전환 앞두고 좀 공격 영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지금 본인들의 CET1 비율이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그 주가도 되게 낮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 RWA를 이제 공격 영업을 통해서 빠르게 증가시키면 이제 주주 환원이 정상화되고 CET1이 정상화되는 시기는 더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유념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DGB 경영진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 증권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데 비은행 쪽에 RWA를 크게 감축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줄어든 거를 여기로 재배치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RWA를 그래도 잘 관리하고 CET1을 올라가는 모습 보여준다면 그러면은 뭐 저는 뭐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지 않냐.